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이제 5개월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7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며 작은 가게를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주위를 보면 생각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가 함께 뜻만 맞는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이혼 사유가 부부간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죠. 사실 저도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아이까지 있기에 이혼만큼은 안 하고 버텨보려 했지만 제 전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때 받았던 가족의 도움을 다 잊고 원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남편과 저는 6살 차이가 납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창업을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나와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결혼 전에도 계속 사업하고 싶다, 좋은 아이템 잡아서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통화할 때도 계속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역시 돈 많이 벌려면 사업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자주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다행히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일절 간섭하지 않으셨고 너네 좋을 대로 살아라 이러셔서 남편이 저런 말을 해도 별 말씀 없으셨고요. 대신 저희 결혼할 때나 사는 동안 힘들어도 금전적으로 크게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이 직장을 관두는 것에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이기도 했고 워낙 자신만만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돈을 못 벌지는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에 연차도 쌓여 월급도 괜찮았고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오랫동안 축산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기억 속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또 부지런하셨습니다. 힘들게 소를 키운 돈으로 저랑 오빠를 모자람 없이 키워주셨고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 주셨기에 저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제가 번 돈으로 시집을 갔어요. 부모님이 해준다고 하는 것도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저에게 들어온 축의금도 부모님께 드렸고요. 이제는 부모님이 살만하시지만 이만큼 일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는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가 우리 결혼과 맞물리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 처음 신혼집을 대출 낀 전세를 얻었고 혼수 예단은 전부 생략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했고 결혼식은 각자 집에서 비용을 부담했고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사실상 한 푼도 돈을 안 들인 셈이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만 빼면 시부모님이 상식이 없는 분들은 아니셨기에 저는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잘 벌어서 저축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지원금까지 대출받아 회사를 차렸어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처음에는 거래처도 제법 생기고 직원도 3명에서 8명으로 늘리면서 점점 잘 되는 듯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니 남편 회사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고 아이 육아 때문에 저도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보태 경기도 외곽이지만 작은 아파트도 대출을 껴서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이제는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남편 말대로 큰 돈을 벌 일만 남은 줄 알았죠. 근데 사업이라는 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요즘 같은 불황에 가까운 시절에 사업이 잘 풀리게만 할 수는 없었어요.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남편의 회사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남편도 생활비를 못 가져오는 형편에 이르러 당장 생활비를 빚을 내어 살아야 할 판이 되었어요. 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였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집만은 손대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거래업체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거래대금을 2억이 넘게 못 받으니 우리도 결제를 못 해주는 형편이 되고 주문을 받아도 자재값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금이 없으니 우리가 주문받은 걸 하청에다 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수입이 적어지고 그만큼 회복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였죠. 당장 자금 회전을 시키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돈은 거의 3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힘드니 집에 와서 좋은 표정으로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는 집이 부자라서 누구는 친정이 부자라서 다 잘 되는데 자기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일으키려니 너무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계속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요. 저한테 돈 좀 마련해보라는 소리 같아서 들어도 모른 척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너무 힘이 드는지 저에게 어느 날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지금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이 고비만 넘기면 자금 운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의 친정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야. 당신 알다시피 내가 우리 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 근데 장인어른은 지금 키우는 소만 팔아도 몇 억이 생기니까 일단 내가 도움을 좀 받고 나중에 차차 갚으면 어떨까? 당신 회사 사정 힘든 건 알겠는데 당장 부모님 생계가 달린 걸 다 처분하라 할 순 없는 거잖아. 당신이 대출을 좀 알아보던가 해야지 우리 부모님한테 마냥 바랄 건 아니지. 당장 우리가 지금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야. 직원들 월급도 내가 빚내서 주고 있는데 그 정도 부탁도 못해? 되든 안 되든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가능한 게 장인어른이니까 나도 고민하다 얘기하는 거야. 현금이 당장 급했던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소를 팔아 사업 자금을 도와주길 바랬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도 심란했습니다. 남편이 당장 사업 무너질 것 같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 맘 편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차마 친정의 남편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당장 그런 큰 돈을 마련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키우던 서가 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 남편 사업 어렵다고 몇 억이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친정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처남이 나 만나러 왔는데 알고 있었어? 남편이 오빠 만나러 갔었다고? 무슨 말 했는데? 설마 오빠한테까지 가서 돈 필요하다 그런 거야? 나랑 얼마 전에 그 일로 싸웠는데 오빠한테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네. 회사가 많이 힘들다 그러던데 당장 필요한 게 3억 정도라고 자기가 차마 장모님한테 말을 못하겠다고 나한테 부탁하더라. 근데 너도 알다시피 그런 큰 돈 당장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처남한테는 일단 말은 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 역시나 남편이 친정오빠까지 만나 돈 얘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 회사 거래업체들이 부도가 줄줄이 나서 우리도 거래대금 못 받은 데다가 주문도 못 받고 있어서 돈줄이 꽉 막혔나 봐. 대출 알아보니 나는 주부라 나오는 돈도 택도 없어서. 그래도 오빠나 엄마 아빠한테는 차마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겠어. 오빠도 그냥 모른 척해. 처남이 다 죽어갈 듯이 말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냐. 나도 며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부모님께 말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는 물어보자. 너 그러다가 처남에서 엎어지면 집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은 안 해? 일단 급한 건 막아야 하지 않겠어? 집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오빠의 말에 겁이 나더라고요. 얼마 뒤에 친정오빠가 부모님한테 미리 얘기를 한 건지 엄마 아빠가 저랑 남편을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혹시 도움을 주시려고 그러나 싶은 마음에 약간 들뜬 표정이었지만 저는 죄라도 지은 듯 부모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아빠가 저희를 불러 앉히고서 말씀하셨어요. 이서방, 자네 많이 힘들다 소리를 들었네. 그래, 필요한 자금이 3억 정도 된다고. 그것만 해결되면 일단 부도는 막을 수 있는 건가? 네, 장인어른. 지금 당장 막을 돈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고민을 많이 했네. 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못 들은 척 할까 했다가 내가 우리 딸 결혼할 때 도와준 것도 없고 어쨌든 자네가 살아야 내 딸도 편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축사 소를 다 처분했어. 요즘 소값이 예전만 못하기도 하고 급하게 처분하다 보니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 돈은 내가 해줄 테니 살면서 우리 딸한테 잘하고 천천히 갚도록 하게.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더니 넙죽 엎드려 큰절까지 했습니다. 예?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살면서 꼭 잊지 않고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는 돈 아니네. 매달 나한테 상환을 잘하는 조건이네. 우리도 당장 소를 팔면 먹고 살 길이 제일 막막해. 제일 큰 수입원을 포기하고 주는 거니 명심하게. 네, 당연하죠, 장인어른. 매달 이자도 꼭 드릴 거고요. 자금 풀리면 장인어른 돈부터 제일 먼저 갚겠습니다. 아빠는 오빠 얘기를 듣고 키우던 소를 전부 처분해서 돈을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남편은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결혼할 때보다도 더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급한 불을 껐으니 다행이다 싶었지만 당장 엄마 아빠는 어쩌려고 그러셨는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생을 소만 보고 사신 분들에게 소를 판다는 건 어쩌면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아빠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신나 보이기만 해서 밉더라고요. 그때 친정오빠가 갑자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저남, 여기다가 서명하고 무인 찍어. 오빠가 내민 서류는 차용증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믿음으로 빌려줄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 형식적으로 쓰는 거야. 물론 자네가 잘 갚을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도 돈이 남아서 도와주는 게 아닌 거 알고 있지? 처남도 힘들겠지만 우리 부모님 돈부터 차근차근 갚아줬으면 해. 네, 당연하죠, 형님. 무슨 일이 있어도 장인어른 돈부터 갚아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저 살려주신 거예요. 신이 난 남편은 차용증은 읽어보지도 않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친정 부모님 덕에 잘 넘길 수 있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남편 회사는 차차 회복할 수 있었고 남편 회사의 자금 상황도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사업 때문에 점점 바빠졌습니다. 그때쯤 남편은 조달청에도 업체를 등록했고 사업에 낙찰받은 일들이 많아지더니 제법 큰 돈을 만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바쁘다 보니 사실상 아이는 거의 저 혼자 키우다시피 했고 남편은 생활비만 갖다 줄 뿐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행사와 미팅이 많다며 출장이 잦아 집에 늦게 오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간혹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인 건 맞지만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많은 부분을 제가 양보하고 넘긴 것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서 빌린 돈도 남편이 알아서 갚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를 도와주시느라 소를 다 파시고는 밭농사를 조금 하시며 염소를 키우고 계셨고 오빠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친정아빠가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제대로 돈을 안 보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돈을 갚기로 한 몇 달간은 꼬박꼬박 이자를 보냈는데 작년부터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보내는가 싶더니 3달 전부터는 아예 돈을 안 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 회사도 이만하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매달 우리 집에 돈 갚았냐는 소리를 하기 싫어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아빠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갚은 돈이 절반은커녕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남편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온 남편에게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한테 오늘 전화가 왔는데 허리 수술하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 당분간 일을 못하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당신 몇 달 전부터 아빠한테 돈도 안 보내고 있다며? 아빠가 지금 당장 병원비랑 생활비가 좀 어려워서 단 몇천만 원이라도 좀 마련해줬으면 하시던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일하고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친정집에 돈 갚으란 소리야?
내가 설마 처갓집 돈 떼어 먹겠냐고. 지금 회사가 좀 힘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려. 여유 생기면 다시 드릴 테니 그렇게 알고. 그런데 말뿐이었죠.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안 주려고 했어요. 제가 지켜보다가 참다 못해 제가 몇백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니 자기도 돈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안 준다는 건지 우리 집에 줄 돈이 없다는 건지 저는 저대로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직원을 더 뽑았더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둥, 자재값을 못 받았다는 둥 계속 핑계를 대길래 하루는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다 죽겠다면서 돈 빌려갈 때는 금방 갚을 것처럼 말하더니 급한 불 끄고 나니까 그 돈 갚는 게 아까워? 아빠 재산은 소가 전부였던 거 알면서 당신 왜 지금 와서 계속 모른 척하는 거 이해가 안 가. 나 더 이상 치사하게 말하기 싫으니까 이번 달에 일부라도 우리 아빠한테 갚아줘. 그러자 돌아온 남편의 말이 저를 정말 어이없게 했어요. 그러게 누가 있는 소 다 팔으래. 장인어른도 참 답답해. 몇 마리는 노후를 생각해서 남겨놓으셨어야지. 다 팔아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당장 무슨 수로 목돈을 내놓냐고. 아, 막말로 내가 언제 있는 소 다 팔아서 나한테 돈 달라고 했냐고. 내 얼굴만 보면 돈 달라는 소리 지긋지긋하다 정말. 당신네 집안이 그냥 지긋지긋해. 당신 참 야비하다. 자기 힘들 때는 간이라도 꺼내줄 수 있을 것처럼 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돈 갚기 싫다는 거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유가 없어. 그렇게 알고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당신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뜩이나 회사도 힘든데 왜 지금 돈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거야? 남편과 저는 그날 아이 앞에서 심하게 다퉜습니다. 돈 문제로 다툰다는 게 참 답이 없는 일이더군요. 남편이 사업한다며 바쁘게 사는 동안 저는 저대로 서운한 것도 참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았는데 저런 사람에게 뭘 더 바라고 같이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힘든 상황에 제가 도움도 못 주고 있으니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남편은 믿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저에게 주던 생활비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150만 원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기나 하는 돈인가요? 관리비 30만 원에 핸드폰 요금, 차 기름값, 보험료 나가면 아기한테 이쁜 옷 하나 사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 힘들다면서 현금을 못 주니 당분간은 자기 카드로 생활비를 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싸우고 다음날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남편 카드를 결제했더니 도난 신고가 된 카드라며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빠 돈 갚으라며 싸웠던 걸 이렇게 복수를 하더군요. 남편이 저랑 싸우고 카드를 정지시켜버린 거였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하고 당혹스러워서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쓰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러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뭐가 그리 바쁜지 집에 와도 전화를 받고 나가기 일쑤였고 출장은 왜 그리 많은지 한번 지방에 내려가면 며칠씩 있다가 올라오곤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집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알려고 하면 남편은 알 필요 없다고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이 단순히 일 때문에만 바쁜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져 말도 안 하고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난데없이 누군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 남편이 회사 직원이었던 여자와 내연관계였다며 그 여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가서 회사가 부도 직전이고 직원들이 월급을 2달째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충격적인 문자 내용에 잠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온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이름까지 적혀 있는 걸 보니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여자를 만난다니 그것만큼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문자를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남편에게 문자를 들이밀고 얘기를 해봤자 답이 안 나올 게 뻔하니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어렵게 수소문에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들을 좀 캐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분류는 350만 원, 착수금 350, 성공금은 3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목돈이 들어갔지만 일단 제가 남편 뒤를 밟을 수는 없으니 고심 끝에 착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착수금 낼 돈이 없어 친정오빠에게 부탁을 했는데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돈 300이 없어서 끝까지 친정의 도움만 받으니 자기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저대로 남편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를 뒤졌고 남편의 자는 틈을 타 핸드폰 메시지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지우지를 않았는지 1년이 넘는 메시지 내용을 모조리 다 확인할 수 있었고 블랙박스에 남은 서로의 음성도 확인했죠. 제 상상이 실제와 겹치며 남편의 외도가 선명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무슨 일인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일단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모아 보관했습니다. 약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가져온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만난 건 맞더군요. 회사에서 회계를 보던 여직원이었는데 그 여자랑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연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과 나이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남편 회사 사정이 매우 안 좋다고 하더군요. 회사 직원을 만나 물어보니 당장 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남편이 만나던 내연녀가 맘먹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내연관계를 모두 알 정도로 그 둘은 대놓고 출장도 같이 다니고 지방에서 며칠씩 같이 일정을 함께 했다고 하며 지금은 회사 돈을 가지고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여자를 찾겠다고 눈이 벌게져서는 밤낮으로 정신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불륜이나 간통의 증거는 둘이 만나지 않는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길래 저도 여기까지만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온 익명의 문자는 아마 남편 회사의 직원이 참다 못해 보냈을 거란 추측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회사가 바쁜 게 아니라 여자와 만나서 놀아나느라 바쁜 거였네요. 제가 참 어리석었죠? 집에 신경 하나 쓰지 않는 남편을 그냥 내버려두고 돈이라도 잘 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그동안 잘해왔던 남편이라면 살면서 한 번은 실수겠지 하고 싸우고 정리하라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속으로 혼자 앓으면서 모든 걸 감내해왔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지금까지 속이고 기만했다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걸 더 이상 남편에게 숨길 필요가 없었기에 저는 당장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서로 금술 좋았던 부부가 아니니 이런 사달이 났을 거고 거기에 일부 내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한다며 바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전관계만큼은 정확하게 정리해달라 했죠. 그렇게 안 해주면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전부 진행할 거라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에 포기한 듯 알았다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들어와서는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육아에 도움을 준 것도 없으면서 아이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이는 잘 키워야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감정으로 격해져 있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건 알아. 근데 당신이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혼 후에는 아이 데리고 뭐 먹고 살 건데? 우리가 지금 재산이라고 있는 거 집 한 채야. 그거 공동명의인데 나눠봤자 서로 손해 아니야? 어차피 상간녀 소송 기한 3년이야. 내가 지금 그 여자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소송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그러니 당분간 쇼인도로 아이 키우면서 살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 포기하기 싫고 시댁이든 우리 친정이든 자기가 바람을 피운 사실도 알려지는 게 싫은 거였어요. 그럼 난 이 사실을 친정에도 말도 못해, 시댁에도 말 못해, 주변에도 말 못해, 상간녀 고소도 못해. 기존에 살던 대로 살으라는 건데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미 내 머릿속에 당신이 배신한 게 이렇게 각인돼서 하루에도 12번씩 떠오르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잊히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빌린 돈 당신 회사를 팔아서라도 내놓게 할 거니까 그것부터 갚아.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길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남편이 그동안 돈을 왜 안 갖고 있었는지와 외도 사실을 전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거의 쓰러질 듯 놀라셨고 아빠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위라도 금전거래는 하는 게 아니었다며 이걸 어쩌면 좋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빠는 남편에게 당장 내일 우리 집으로 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과일까지 사들고 그 다음날 친정에 왔습니다. 자네 얘긴 전부 들었네. 다른 여자까지 만났다는데 굳이 내 딸한테 같이 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내가 빌려줬던 돈 돌려주고 깨끗이 갈라서게. 장인어른, 저도 돈 있으면 당장 갚고 싶죠. 근데 저 정말 돈 없습니다. 당장 회사도 지금 어렵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회사가 당장 망하는 건 아니잖나. 자네 말만 믿고 돈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집이라도 팔아서 내놓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장인어른한테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습니다. 돈 나올 때가 있으면 드린다니까요. 자네 지금 돈 나올 때가 있으면 준다고 했나? 지금 자네가 한 말 확실하게 책임지게.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돈이 있어도 안 갚을 심산이었던 거죠. 급할 때는 그렇게 남의 돈을 쉽게 썼으면서 갚으려니 아까웠나 봅니다. 대화를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아빠가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안방에서 서류 한 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뭔가 하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던 남편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군요. 자용증일세. 기억나나? 나한테 3억 빌리러 온 날 자네 손으로 직접 서명하고 무인까지 한 걸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차용증을 읽어보더니 갑자기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안 갚는 게 아니고 지금은 드릴 돈이 정말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참, 그때 이렇게 해놓기를 천만다행이구만. 자네 이번 달까지 말미를 주겠네. 그때까지 내 돈 안 갚으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자네 통장과 자네 명의로 된 재산 전부 내가 압류하고 추심 절차 진행할 거니 그리 알게. 그리고 우리 딸이랑 깨끗이 갈라서게. 장인어른,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혼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조금 전까지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하던 남편이 아빠가 내민 차용증 한 장에 벌벌 떨더군요. 아빠는 돈 갚을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남편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쓴 차용증에 대해 무슨 내용이 있길래? 3년 전에 기억나지? 네 오빠가 혹시 모르니 차용증 쓰자고 한 거. 그거 아니었으면 네 신랑한테 그 돈 다 주고 끝날 뻔했지 뭐냐. 알고 봤더니 남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쓴 차용증에는 채무액과 이자에 관한 사항은 물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위약금이랑 조건을 다 적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놨더라고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차용증에 사인을 하고 며칠 후에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니 남편이 직접 오던지 아니면 저더러 남편의 위임장을 받아 인감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긴 바쁘다면서 저보고 처리하고 했었고요.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 공증을 받아놓은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꽤나 번거로웠을 뻔했는데 차용증 내용에 채무자가 상기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로 인해 남편의 재산에 직접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정오빠가 해안이 있었던 거겠죠. 아무리 자식 일이라고 해도 금전관계는 냉정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남편은 그깟 차용증 한 장이 무슨 효력이 있겠냐면서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안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죠. 설마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차용증 내용을 보자마자 아빠에게 싹싹 빈 거고요.
아빠가 저 대신 남편에게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내심 통쾌했습니다. 차용증 덕분에 제 이혼 절차도 좀 쉬워졌습니다. 친정아빠가 한 달에 말미를 줬지만 남편은 다행히도 아빠의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채권 확보를 위해 차용증 내용대로 남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명의로 된 차, 통장, 집, 모든 재산에 대해 채권 수심을 시작했죠.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혼과 아이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와 정당한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니 처분하면 남편의 지분은 줄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지분을 친정아빠가 압류를 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어떤 눈먼 사람이 채권액이 3억이나 압류가 되어 있는 집을 사겠어요? 남편은 돈이 없었기에 압류 해제하려면 본인의 지분을 저에게 증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였죠. 남편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저에게 집 명의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은 저에게 사정사정 하더군요. 집은 당신이 가졌으니 제발 다른 거 압류는 풀어줘. 지금 회사도 부도 직전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제발 마지막 부탁이다. 당신 집 나한테 넘긴 걸로 우리 아빠 돈 다 갚았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직 한참 남았어. 당신 거래처에 대금 받을 거 있지? 아마 못 받을걸? 아빠가 거래처에도 대금 지급하지 말라고 가압류 통지서 다 보내놨거든. 한 1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나는 아빠 돈 3억 한 푼도 안 빼고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내가 빈털터리가 돼야 당신 속이 시원하겠냐고. 당신이 다 자초한 거야. 당신이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잘 생각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 가족은 당신이 어려울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왔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배신한 건 당신이야. 제대로 사업하고 싶으면 우리 아빠한테 남은 거 다 갚아. 그렇지 않으면 당신 통장이랑 나머지 재산들 압류한 거 절대 안 풀어줄 거야. 남편은 절박한 듯 저에게 와서 사정사정했지만 저는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으로는 남편 돈을 다 뺏는 것으로 끝나는 게 성이 차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피운 상대에 대한 복수도 못했고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던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 분이 풀리지 않았고 빈털터리뿐만 아니라 아예 이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사실을 시댁에는 모르게 하고 있었더군요. 돈이 궁한 남편이 시댁에 손을 벌리자 그제야 시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아셨는지 저를 만나자며 친정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반지한 게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구나. 이만큼 살만하게 된 게 다 네 덕인 줄 내가 왜 모르고 있겠니? 아들도 다 알 거라 생각하고 그저 둘이 잘 살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다 내가 아들 잘못 키운 탓이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힘든 네 마음을 알겠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한번 눈 감아줄 수 없겠니? 네가 이번 한 번만 내 아들 용서해주면 내가 정말 네 신랑 뒷덜미 잡아서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게 할게. 응? 어머니, 이건 저와 남편 사이의 문제예요. 어머니가 용서하란다고 쉽게 용서하고 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은 사람 사이에 신의를 버렸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제 인생을 맡길 생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저의 단호한 모습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않으셨어요. 소녀딸을 한번 안아보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절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저한테 연락해서는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빌더군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빌어봤자 어쩌겠어요? 저희 친정에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 절박한 마음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 모든 게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남편의 진심인지 모를 사과를 듣고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청구했기에 남편은 가지고 있는 돈이란 돈은 탈탈 털어 저에게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남편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남편은 빚만 잔뜩 진 채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이름을 알고 있기에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에도 돈이 들어가더군요. 저는 일단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딸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남편이 없는 앞으로의 생활,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 솔직히 걱정됩니다. 이혼까지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고 상간녀만 어떻게든 찾아내면 소송을 하겠다는 생각과 복수심에 매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쇼윈도로 살자고 할 때 아이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걸까 하고 잠시 흔들리기도 했죠. 그런데 과연 이게 아이를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쇼윈도 부부라. 아이는 계속해서 클 것이고 그런 저를 보며 나중에 커서 본인도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거나 복수하는 것을 보고 큰다면 복수하거나 이런 상황을 참으면서 인생을 낭비하진 않을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며 이렇게 사는 게 진정 날 위한 길이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피해자까지도 미쳐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끝에 저는 그냥 분노를 놓아줬습니다. 정말 제 아이를 위한다면 제가 진심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진정한 복수는 우리가 아빠 없이도 정말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말이죠. 아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불행히 크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쇼윈도 가정에서 더 불행하게 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해결 방안을 드릴 수 없지만 혹시 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힘든 복수 말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그런 복수를 해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